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오빠와 올케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희 오빠는 발달장애를 가졌어요. 하지만 중증이 아니다 보니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꽤 오래 여러 카페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일부 받아서 카페를 운영한 지 9년 남짓 되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오빠는 그만큼 실력도 갖추고 있어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모두 오빠의 카페가 아닌 곳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정도예요.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는다면, 아니 지켜본다고 하여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않는다면 오빠는 전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저야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모르지만 오빠의 초등학교 생활은 정말 평범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 누구도 오빠의 장애를 몰랐다고 해요. 물론 부모님도 모르셨고요. 그냥 생각했을 땐 자식이, 가족이 장애가 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은 정도로만 여겨질 정도였죠. 굳이 변명을 하자면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셔서 오빠는 어릴 적에 친가와 외가에서 돌아가며 돌봐주셨다고 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 부모님은 오빠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적이 뒤처져도 단순히 공부에 취미가 없구나 여기셨대요. 또 조금 느리게 배우긴 하지만 이미 학습이 된 부분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에 장애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오빠와 터울이 있게 제가 태어나고 나서야 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고 저희 남매를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그제야 자식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셨고 오빠가 남들보다 지능이 좀 낮구나 하는 생각은 하셨대요. 그러다 오빠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오빠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처음에 부모님은 이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늦게 오는 일이 잦았지만 집에 와서는 착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에서 전혀 변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제를 알게 된 것은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후였습니다. 오빠가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훔친 친구들 모두가 오빠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했다는 거였죠. 놀란 엄마는 저를 급하게 할머니 댁에 맡기신 후에 아빠에게 연락하여 바로 학교로 가셨대요. 교무실에 들어가니 오빠가 한쪽 구석에 책걸상을 가져다 놓고 앉아있다가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걸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래요. 담임선생님을 뵈러 왔다고 하니 직접 선생님을 모시러 가기까지 했다더군요. 잠시 후 선생님과 함께 돌아온 오빠는 부모님께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며 말하는데 그때 부모님 두 분 모두 오빠에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셨다고 합니다. 그날 부모님은 오빠의 담임선생님과 꽤 오래 상담을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양쪽 다 오빠가 도둑질을 시킬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셨다고 합니다. 결국 오빠를 불러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확인을 하였대요. 정민아, 네가 정말 친구들한테 가방이랑 옷 훔치라고 했니? 왜 그랬어? 필요한 거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사줬을 거 아니야. 부모님의 물음에 오빠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엄마는 그 모습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시고는 난생 처음 오빠에게 손찌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해? 응? 밥을 굶겼니? 옷을 안 사줬니?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고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누가 공부를 잘하래? 그냥 남들한테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니? 아빠와 담임선생님이 말린 후에야 엄마는 오빠를 때리는 걸 멈추셨대요. 오빠 또한 처음 겪는 일에 크게 놀랐는지 엄마에게 안겨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는 대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오빠를 친구로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길 사람으로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부모님은 상의 끝에 오빠를 전학시킨 것은 물론이고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병원 상담을 진행하여서 오빠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오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어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후론 뭐 딱히 오빠 주변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었네요. 오빠는 전학을 하고 그 학교에서 다른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오히려 문제는 제가 겪었었죠. 우선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오빠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었고, 또 오빠가 저를 엄청 예뻐해주고 많이 돌봐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춘기가 되고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면서였죠. 저희 집에 놀러 왔었던 친구 몇 명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오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인데 오빠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었네요. 오빠는 왜 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방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망신시켜? 오빠가 미안해 정은아.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올 때는 오빠가 밖에 나가 있을게. 미안해. 사실 오빠가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는 몇 마디 인사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을 준 게 전부였으니까요. 참 철없고 못난 동생이었죠. 오빠는 그 후로 제 친구들이 오면 항상 방에 콕 박혀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약속이 없어도 밖을 나가곤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기억이네요. 그러다 제가 제대로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저렇게 말했던 걸 까맣게 잊었을 때쯤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것이에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오빠는 제 친구가 온다는 말에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친구와 학교를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서는 순간 통로 계단에서 쭈그려 자고 있는 오빠를 보게 되었네요. 전날 저녁까지 집에 있었으니 부모님도 오빠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걸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오빠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덕에 저는 제대로 철이 들었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오빠를 창피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빠를 욕하는 친구들에겐 철저하게 복수를 해줬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는 집 근처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서울에서 벗어난 경기 지역이라 장사가 잘 되려나 걱정도 했었지만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다 보니 출발부터 성적이 좋았어요. 저도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오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충당하였네요. 또 오빠는 일을 시작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복지원 연계로 그분들을 고용하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정말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지금은 그분들 덕에 카페의 규모도 꽤 커졌네요. 그리고 오빠가 올케 언니를 만나게 된 곳도 카페였습니다. 올케 언니도 오빠와 같은 발달장애를 가졌는데 정도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처음 복지기관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을 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일을 시작하며 독립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하얀 피부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귀여운 얼굴이었어요. 거기다 잘 웃고 착한 마음 씀씀이까지 어디 하나 미운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내심 오빠 짝으로 어떨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빠와 언니의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 한 번도 드러내놓고 둘을 이어주려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보는 눈은 비슷비슷한지 오빠도 언니를 마음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딱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지만 왜 옛말에도 가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빠의 행동이 다른 직원들 대하는 것과는 영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언니가 옮기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본인이 옮기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직원들과는 농담도 잘 주고받는데 언니에겐 인사도 못하더군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오빠지만 제 눈엔 그런 모습이 엄청 귀여워 보였네요. 하지만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오빠와 언니 사이엔 진전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언니의 마음이 오빠에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언니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카페에 놀러 왔는데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더군요. 서로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언니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저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가끔씩 커피도 마실 겸 오시곤 했는데
딱 한 번 언니의 친구들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민이가 중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 느낌이야. 가연이가 같이 산다는 애들이 저 애들인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연이 가족들 연락처는 알 수 없으려나? 그러고는 복지관 쪽으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언니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나 도움 줄 일이 있는가 해서요. 복지관 측에서 먼저 가족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얼마 후 돌아온 대답은 가족들은 더는 언니에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쪽도 나름의 사정은 있나 보더라고요. 가난한 살림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있었는데 언니 하나 돌보느라 집안이 엉망으로 흘러갔나 봐요. 그러다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돈도 벌고 독립하였으니 더는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꽤 안타까워하셨지만 괜히 잘 지내는 사람들을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워서 그냥 지켜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도 꽤 이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은 카페에 와서 한 번도 직접 계산을 한 적이 없어요. 매번 언니가 친구들 커피에 빵까지 결제해주더군요. 오빠도 이런 사실을 눈치챘는지 언니의 친구들이 오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서비스로 나가라고 하지만 언니는 복지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 없이 100원 하나까지 결제하였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매번 언니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거나 더 가져오라거나 보는 사람이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을 막 하더군요. 또 이건 한참 지나서 알게 된 일이에요. 저는 주로 수업이 끝나고 4-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카페가 마치기 전에 일을 끝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직원 한 명이 좀 길게 휴가를 쓰겠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마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남짓이었는데 언니가 단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매일 같은 옷만 입고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옷에 구멍이 났는데도 그걸 그냥 입고 오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원피스를 하나 사서 선물했네요. 언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내일 이거 입고 와요. 알았죠? 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 언니는 또다시 구멍난 옷을 입고 왔더군요. 여기까지야 뭐. 제가 사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을 언니와 같이 산다는 친구 중 한 명이 입고 온 것이었어요. 언니, 저 옷 언니가 준 거예요? 그날 올케 언니가 제 눈치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까지 굳이 친구에게 옷을 줄 것 같진 않았기에 아무래도 언니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며 그렇다고 했어요. 친구가 맛있는 걸 사주기 때문에 예쁜 옷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미안해하는 언니에게 괜찮다고 했네요. 오빠와 함께 살아오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신을 친구로 맞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활이 있었기에 언니와 계속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의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군다는 걸 알았지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빠의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부모님과 저는 서서히 가게에 드나드는 횟수를 줄여갔어요. 언젠가는 오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하기에 최소한의 도움만 주면서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죠. 그래서 매일 오후 일을 도와주러 나가던 것도 바쁜 주말만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시험 기간이 되고 하면서 주말도 더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오빠는 올케 언니와 친해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뭐 데이트라고 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사석에서도 만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제가 오빠를 떠봤어요. 오빠, 요새 가연 언니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어쩌다 친해졌어? 저번에 보니까 오빠는 먼저 말도 못 꺼내는 것 같더니 우리 오빠 제법이네. 오빠는 저의 짓궂은 물음에도 웃더군요. 가연이 친구들이 먼저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잘 챙겨주고 있어. 매일 가게에 와서 공짜 커피 마시는 그 친구들 말하는 거야? 걔들이 도와준다고? 좀 이상한데? 걔네가 뭐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심으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네요. 그런데 오빠는 제 의심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서 웃음기도 싹 가시고는 더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원래 자신이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직감이랄까? 그런 게 빨라서 중학생 이후에는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듯 하여서 다음날이 되어 저는 일부러 오빠에게 연락도 없이 가게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어요. 마침 가게에 손님이 몰려서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의 친구들이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었죠. 저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요새 많이 바빠?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오, 가연이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괜히 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했어. 오빠 말로는 가게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는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태 가게 오픈하고 몇 개월을 봐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언니와 오빠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자 언니 친구들도 쭈뼛쭈뼛 인사를 하였습니다. 언니의 친구들은 여자 1명과 남자 2로 3명이었어요. 나이는 제 또래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보다 한두 살 위로 보이는 정도였어요. 25살의 언니와 친구라기에는 동생들이었죠. 저는 그중 여자 1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서글서글하고 어찌 보면 내가 여태 너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3명의 외모는 쉽게 표현하자면 날라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거든요. 요새야 워낙 개성을 드러내놓긴 하지만 개성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애는 웃으며 저에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희라고 해요. 요새 언니가 일이 힘든지 집에서 너무 피곤해 보이길래 저희가 도와주러 나왔어요. 매번 커피만 얻어먹는 것도 죄송하기도 해서.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야 뭐 오빠 일 도와주시는 건데 당연히 감사드리죠. 그리곤 또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미희가 제 친구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도 그 학교 졸업했어. 선미 알아? 김선미. 키 좀 크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미희는 학교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같은 학교 나왔어도 얼굴도 모르는 동창이 있으니 이상할 건 없었네요. 그 후로도 한참 수다를 떨다가 인사를 하고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봐. 오늘 힘들었을 텐데 오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다음날이 되어 오빠가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하였어요. 오빠가 말하길 가연이 생일인데 선물 사러 같이 가줄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렇게 오빠와 저는 언니의 선물을 사기 위해 그날 하루 종일 쇼핑몰을 돌아다녔네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오빠는 가게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는 언니의 생일이라고 조금 늦을 테니 부모님께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 또한 오빠가 늦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밤이 되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오빠가 오질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배터리가 없는지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초조해지더군요. 하지만 따로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언니 친구들이 떠올랐고 저는 언니 친구 중 미희라는 아이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새벽에 미안해. 좀 급한 일이라서 전화했어. 혹시 너 미희라는 애 알아? 너희 학교 다녔는데 걔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자다 깬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겨우 미희를 떠올리더군요. 그 미희 말하는 건가? 할머니랑 둘만 산다고 애들이 좀 무시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지 학교 애들이랑은 잘 안 어울리더라고. 이런저런 소문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같은 반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몰라. 아, 저번에 동창회 나가니까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는 것 같더라. 학교 다닐 때보다 표정도 밝아지고 좋아 보이긴 하던데. 저는 친구에게 미희의 집이 어딘지 물었어요.
친구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버스 종점 근처라는 것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가 거실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들으시곤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께서 말씀하시길 일단은 그 미희라는 애 집이라도 찾아가 보자. 혹시 아니? 근처에 가면 또 뭐가 있을지.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아빠와 저 모두 엄마의 말이 맞다고 여겨져 저희 가족은 친구에게 들은 버스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버스 차고지만 덩그러니 있고 논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논밭 끝으로 불 켜진 인가가 드문드문 있어서 저희 가족은 흩어져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휑한 논을 가로질러 불빛이 비치는 인가 쪽으로 향해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겨울 눈발까지 날리는 추운 날씨에 오빠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긴다면 모두 제 탓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데군데 쌓인 집 한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군요. 오빠? 오빠야? 무섭다던지 그런 마음은 들지도 않고 혹시나 오빠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연 언니가 속옷만 입고 찬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언니는 제가 다가가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은아. 놀란 저는 일단 외투를 벗어 언니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니를 진정시키려 하였어요. 하지만 사실 누굴 진정시킬 처지가 아니었네요. 그저 오빠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언니에게 오빠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싫어 싫어 이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이제 괜찮다고 계속해서 안심시켰네요. 그리고는 위치가 어디인지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이긴 했지만 손가락으로 불빛이 새나오는 집을 가리켰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언니를 아빠 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곧이어 제 연락을 받은 부모님도 차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경찰과 함께 언니와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몇 번 두드리니 누군가 문을 빼꼼 열어주었어요.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발그레한 볼을 하고 경찰과 저희 가족을 둘러본 후 저에게 말했어요. 정민 오빠 찾으러 왔어? 미희는 술을 마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희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액세서리가 오빠가 가연 언니에게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건 나중에 따지자는 생각에 제가 먼저 미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게 뭐 대수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술을 꽤 마신 듯 보였지만 인사불성이 되진 않았어요. 오빠는 살짝 혀가 꼬인 채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은이도 왔네. 그런데 혹시 가연이 못 봤어? 이렇게 말하며 뭐가 좋은지 오빠는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빠 외에도 미희와 함께 남자 2명이 더 있었어요. 다들 적당히 취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빠에게 아무 일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언니가 한겨울에 속옷바람으로 논에 있었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물어봤지만 오빠는 연신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기보단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다시 미희에게 물었네요. 미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장난친 거야. 니네 오빠가 언니 생일이라고 선물 줬길래 내가 한번 입어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 자꾸 싫다니까 재밌어서 억지로 뺏어 입었더니 갑자기 울면서 뛰어나가더라고. 제정신이야? 이 추위에 사람이 그렇게 나갔으면 당연히 데리러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추우니까 당연히 바로 돌아올 줄 알았지. 왜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여태까지 제대로 말도 안 통하는 언니 돌봐준 게 누군데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네가 돌봐줬다고? 언니 맨날 구멍난 옷 입고 다녀서 내가 선물로 사줬더니 그걸 곳에 빼서 입었으면서 뭘 돌봐준다는 거야? 결국 미희와 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저희끼리 해결하겠냐 물었고 저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남아있었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오빠와 가연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경찰 조사 결과 그 셋이 언니의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가게에서 받는 월급과 국가 보조금을 갈취한 것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네요. 그리고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언니는 부모님의 배려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빠와 언니는 알콩달콩 연애를 하더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저희 가족은 오빠와 언니 둘이서만 외출을 하면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은 기분이죠. 하지만 오빠와 언니 둘 다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더욱 조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오빠와 언니 곁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행복이라 생각되네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돌싱의 삶을 선택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누구에게도 이혼이란 게 쉬울 순 없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밤을 새가며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하나였죠. 이제 전 남편이 된 그놈 편의상 남편이라 칭할게요. 남편은 아직도 제가 예민하고 제가 과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처절하게 밟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 뱃속에 8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점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빠의 존재도 알 수 없게 된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네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건 저런 인간이라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아빠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이 너무나 옳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면 정말 저 혼자서 오바했고 예민했던 일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래된 친구처럼 또는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모자 관계였죠. 저는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시라 그런지 살가운 게 전혀 없으신 스타일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경상도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딱 전형적인 털털하고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살가운 모습이 처음엔 참 보기 좋기만 했습니다. 윗지방 사람들은 역시 나긋나긋하고 애정 표현이 많구나, 참 스윗하다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전 연애 시절 때는 가끔씩 뵙는 어머니의 성향도 참 곱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남편과 저, 어머님 이렇게 셋이서 데이트를 하는 날이 살짝 많긴 했죠.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어쩌다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은 툭하면 엄마랑 같이 가도 되지?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에 취직과 함께 상경을 해서 친부모님을 그리 자주 못 뵙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어머님이라도 자주 뵙는 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웠죠. 게다가 저에게도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툭하면 저에게 우리 아들이 꼭 우리 땡땡이랑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라는 말도 자주 하셨거든요. 며느리로 찜해놓고 싶다고 하셨을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시어머니를 참 잘 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머지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이 신혼집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인지라 이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단순히 지역 분위기 차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실수였을까요? 너무 많은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하루는 어머님과 남편과 함께 시내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회사 동료가 저를 멀리서 봤나 봐요.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땡땡 레스토랑이냐며 자기도 지금 거기서 나가는 길인데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하길래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맞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다나 떨 겸 그 동료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와,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네 남편 맞지? 근데 옆에 계시던 분은 설마 시어머니셔? 갑자기 그건 왜 묻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동료가 자기는 살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처음 보냐고 물으니 다 큰 아들이랑 엄마가 서로 밥을 떠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건 뭐, 저 역시 처음 보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이 동료 역시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 분위기 차이 아니겠냐고 물으니 동료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서울 사람들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하 웃었죠. 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유독 남다르긴 하구나 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남편이 서로 떠먹여주고 바깥이든 아니든 어디서든 얼굴을 쓰다듬고 포옹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그 많은 스킨십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고 나니 그 뒤로는 저도 그 모자관계의 스킨십에 조금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결혼 이유는 물론이고 연애 기간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큰 몸살이 난 건 처음이었는데 심지어 회사에 일주일이나 병가를 내고 끙끙 앓아 눕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아프니 저 역시 정신이 없었죠. 출근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 컨디션이 걱정이 되고 퇴근하면 바로 병간호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얕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남편인데 이번에는 며칠이 지나도 전혀 차도가 없기에 저는 입원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쯤 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일주일이나 아팠다며? 일찍 좀 말 좀 해주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너희 집에 가마.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간호할 테니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해서 괜찮다고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이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아플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병원보다 엄마 손이 낫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내일 당장 가야겠다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신 후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저는 좀 난감했지만 일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 역시 병원 입원은 싫다며 엄마가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일주일인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땐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일이 터질 거라고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으니 차라리 이때 오시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는 더 훗날 모든 걸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정말 자주 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식당이나 영화관 등 실외에서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지금껏 몰랐는데 이게 집 안에서의 상황이 되고 나니 이야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일이나 청결 상태 같은 거에는 거의 잔소리가 없으셨어요. 둘 다 맞벌이라서 집 상태가 완벽하진 못했는데 그런 건 한 소리도 안 하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그 자체에만큼은 집착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아들인데 아프기까지 하니 마음이 아주 애달프셨나 봐요. 거의 5분에 한 번씩은 아들 괜찮아? 이 말씀을 몇십 번, 몇백 번을 반복하시고 심지어는 눈물도 뚝뚝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아들이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요. 반대로 제가 남편에게 너무 무심해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남편이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아팠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둥이 힘들거나 불편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어머니 같이 들어가시게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께서는
얘가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선 건데 휘청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니? 라고 말씀하시며 구조 화장실 안까지 남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건 개방적인 서양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뭐라 길게 말도 못하고 진땀을 빼며 그 광경을 지켜봤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은 그 와중에 어머님께 괜찮다는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엄마 오니 좋네,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넘겨버려요. 그 일주일 동안 이런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았죠. 남편이 혼자 샤워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문을 발칵 열고서는 시덥잖은 대화를 하세요. 굳이 샤워 중에 하지 않아도 될 일상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남편은 또 놀라지도 않고 그 대화를 받아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이 6살, 7살 어린아이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아들이 30이 훌쩍 넘은 유부남인데 그것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아랫도리를 훤히 보신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난감한 기색이라도 조금 비추면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아이고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엄마랑 아들인데 뭐가 이상해. 라고 하시며 웃으며 저에게 핀잔을 주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별 말도 못하고 진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니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어느 날 밤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솔직히 모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스킨십이 많은 건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요즘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특히나 화장실 문제나 샤워할 때 벌컥벌컥 문 열고 당신의 몸을 훤히 다 보는 게 너무 적응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참 신기했던 게 그게 이상하다는 걸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하는 거였죠. 응? 남도 아니고 엄마랑 아들인데 그게 이상해 보였어? 남편은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에게 묻네요. 저는 무슨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기준에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각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며 제가 보기 불편하면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남편이 제 마음에 공감은 못했지만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대답해 줬으니까요.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은 바로 다음날부터 나빠졌죠. 저에게는 늘 호의적이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랑 얘기도 잘 안 나누시고 혼잣말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에휴, 누구 눈치 보여서 내 아들한테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남편이 전날 저랑 나눈 대화를 아무 정리도 없이 곧이곧대로 시어머니께 전한 거죠. 아내 본 눈도 있으니 화장실 문 여는 건 자제하자. 이렇게만 얘기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말을 그냥 다 전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화장실을 가더라도 따라가진 않으시면서도 말은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혼자 화장실에 있다가 픽 자빠져도 뭐 누구 탓이나 해야지. 난 모른다. 완전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더욱 난감했어요. 남편에게 왜 그런 식으로 전했냐고 따지고 싶지만 그 이야기도 또 그대로 다 전할까봐 뭐라 손을 쓰기도 애매하더라고요. 하지만 약속하셨던 일주일도 거의 다 끝났고 하루 이틀만 더 참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참고로 남편은 밤에 잘 때 속옷도 안 입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불 말고 뭔가 닿으면 너무 불편하대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다른 데서도 들어본 적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안 했는데요. 당연히 저랑 둘만 자니까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알고 보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도 옷을 안 입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거실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 주무시겠다고 했어요. 참, 별걸 다 닮았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각자의 스타일이니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시기 전날이었던 날, 다행히 남편의 몸 상태는 호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상태가 계속 나쁘면 어머니가 더 오래 계실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부부는 안방으로,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셨죠. 그런데 새벽에 거실에서 TV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저희는 안방에서 자고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자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지 싶어서 일어났죠. 그리고 안방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TV 불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거실. 제가 들었던 소리는 TV 소리가 아니라 음악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디오가 왜 켜져 있지? 하고 끌어가려는데 그 어둠 속에서 희끄무리하게 살덩이가 보였어요. 저는 놀라 눈을 부비적거렸고 그 후로 거실로 가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민망한 뒷모습이었죠. 브루스 자세라고 해야 하나요? 한 손은 상대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위로 들어 손깍지를 끼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불을 켰고 어머니 앞 포개어져서 서 있던 남편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지금 뭐 뜨라는 짓이죠? 그리고 불빛 하나 없던 거실에 환한 조명등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남편과 어머니는 주방 쪽에 서 있던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에고머니나 라고 하며 서둘러 소파에 있던 담요를 집어 몸을 가리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도대체 뭘 본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남편은 흠칫 놀란 듯하다 저를 보며 손을 절레절레 휘저으며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다 아는데 오해야 오해. 일단 들어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며 맨몸으로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우와, 그 순간 진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겁니다. 속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니 진짜로 메스꺼워져서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런데 그런 저의 뒤에다 대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휴, 저거 또 오버하는 거 봐라. 오바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저는 변기물을 내리고 입까지 헹군 다음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저더러 오바라고 하셨어요? 아들 집에 와서 그것도 며느리가 자는 동안에 망측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춤추는 시어머니가 하실 소리예요, 그게? 제가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치자 어머니는 어디서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냐며 삿대질을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안방으로 밀어붙이며 일단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난리였고요. 거의 끌려오듯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도대체 어떤 오해가 있어야만 저런 꼴을 내가 봐야 되냐며 그 새벽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들을수록 저는 기가 찼어요. 일단 남편이 목이 말라서 새벽에 주방에 나갔는데 제가 들었던 그 음악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거실 쪽을 봤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랑 집에서 틀어놓고 브루스를 추시던 노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였는데도 기억이 날 만큼 자주 틀었던 노래라네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남편이 왜 잠도 안 자고 이 노래를 틀고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내일이면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보니 괜히 생각도 많아지고 잠도 안 와서 마음 편해지려고 이 노래를 틀었다고 이야기하셨고, 남편 역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어머니랑 브루스 한번 춘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래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헛웃음만 나왔죠. 맞아요. 남편의 그 이야기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이 그 꼴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춤까지 췄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남편에게 되물었죠. 참 골 때린다 너네 집. 누가 춤추지 말래? 음악 듣지 말래? 왜 다 큰 남자가 자기 엄마랑 저런 모습으로 있었느냐가 문제잖아. 장난해? 하지만 이어진 남편의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두컴컴한 그 밤에 옷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엄마도 옷 입고 못 자는 스타일이라 우연히 그 상태였을 뿐이래요. 춤을 추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상 우연히 춤을 추게 된 거니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춤을 췄으면 손이 닿고 몸이 닿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닿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지는데 말이죠. 저는 기가 차서 그냥 꺼지라고 했어요. 나가서 추던 춤 마저 추고 엄마랑 껴안고 자라고 소리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죠. 그리고 저희 대화가 거실 바깥에도 모두 들렸는지 그때 마침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씩씩 거리면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내 참 어이가 없네. 너는 어떻게 60이 넘은 나보다도 고리타분하니? 아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데도 그러네. 왜 들은 채도 안 하고 소리나 지르고 있어 여자가. 이 와중에 여자라는 소리는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어머니 말에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말 섞기가 확 싫어졌고 이 괴상망측한 모자 관계에 더 이상 끼어있기가 싫다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 말리고 있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뿐이었죠. 이제껏 제가 보아왔던 남편과 시모의 스킨십들이 줄줄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애정 가득한 스킨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시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이 새벽 중에 어떻게 가냐며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벌거숭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안방에서 싸우는 동안 옷을 입었겠지만 남편은 계속 망측한 상태로 저러고 있으니 정말 문제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런 외계인 같은 것들이랑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더 이야기해봤자 저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 취급할 텐데요. 저는 밖으로 나가시려는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 앞으로도 반복하실 건가요? 정말 문제라는 걸 모르시겠냐고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신발장에서 저를 휙 째려보시며 소리를 꽥 지르셨죠. 문제는 무슨 문제? 문제는 네가 문제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을 쾅 닫고 나가셨죠. 저는 그걸로 마음 정리가 싹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엄마가 나갔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가는 남편에게도 저는 물었죠. 당신 생각도 똑같은 거지? 당신이 봐도 니네 모자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자 남편의 대답이 아주 대박이네요. 당신이 놀랄 수는 있지. 하지만 내 설명 듣고 나서는 당신이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근데 정말 너무하다.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한 후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 그때 정말 진심으로 웃겨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런 또라이 같은 것들이랑 내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 임신 8개월 차예요. 곧 있으면 막달이죠. 이미 거실에서 본 그 장면만으로도 저와 아기에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을 어떻게 계속 안고 갑니까? 저는 남편도 시모도 뛰쳐나간 텅 빈 집안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고민했어요. 그러자 동이 틀 무렵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저는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만 자꾸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거면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한다고요. 그런데 남편놈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죠. 자기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 필요 없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모르겠대요. 집도 포기하고 친권까지 고이 포기할 테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며 소리를 치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죠. 마치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다는 식으로 분노하는 남편을 보면서 여러모로 이건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도 신경 쓰이고 준비할 게 많더니 이혼은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법원 한번 가니 모든 신청이 10분 만에 끝마쳤죠. 이제 다음 달 중으로 한 번만 더 마주치면 그놈과의 인연도 모두 끝입니다. 그 한 달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하소연해보네요.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해요.
은연중에 정말 내가 오버한 건가, 내가 예민하고 이상한 건가, 임신 중이라 그런 건가 등등 저도 모르게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정상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걸요. 결혼은 아무리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들 하지만 전 그래도 상대방과 저 둘만 사랑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가족인 시어머니도 참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그런 게 절대 아니었죠. 우리 두 사람이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가족이 저렇게 돌아있는 데다가 남편 역시 가족 편만 들면 아무 해답이 없다는 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달에 모든 과정이 깔끔하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분노는 그만하고 사람 보는 눈 한번 제대로 키웠던 경험으로 남기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정신에도 우리 아이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머지않아 아빠 없는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우리 아이, 부디 별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금치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데는 전부 이유가 있어요. 벌써 1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 생각만 했다 하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찬물만 벌컥이며 화를 삭히곤 하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저는 무남 동료의 외동딸로 나름 귀하다면 귀하게 자랐습니다. 사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 아들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부모님부터 친척 어른들까지 엄청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친척 오빠나 언니가 결혼을 해서 새로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잘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고부 갈등이라든지 실월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제가 결혼해서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설마 사람인데 그 정도야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넘겼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왕래가 잦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걱정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세상에 그런 천사 같은 분이 없으셨어요. 특히나 남편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결혼을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저와 동서지간인 둘째 며느리에게 엄청 잘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가 결혼해서 살아도 저렇게 잘해주시겠구나 기대가 컸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서 일찍 결혼하였는데 신의 시댁에서 그걸로 꽤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제가 집으로 놀러가서 밥 차리는 거라도 도울라치면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죠. 남의 집 귀한 딸을 어떻게 이런 걸 시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놀다가.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맘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말하길 오늘은 편하게 놀다 가고 내 집 며느리 되는 순간 넌 이 집 종이야 라고 하는 거야 이 맹추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시부모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또 시부모님이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면서 지레 겁먹고 연애만 한다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네요. 물론 이 모든 믿음은 동서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고서 생긴 거였죠. 결국 저는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 부부는 예단 혼수 전부 생략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각자 모아둔 돈으로 반반씩 해서 집과 가구, 가전 등 필요한 걸 준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가 가진 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 무리가 있더라고요. 결국 외곽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외곽이지 도로도 잘 닦여있고 이제 막 지어진 동네라 깨끗하고 여러 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이었죠. 거기다 둘 다 운전을 하는지라 시내로 이동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신혼집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대충 흘리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긴 집에서 너무 먼 것 아니냐? 회사 출퇴근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시내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 시내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외곽 타면 차도 안 밀리고 지금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해지긴 해요. 그래? 뭐 니들이 편한 데서 사는 게 맞긴 하지. 그런데 애 아빠나 나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식이 좀 근처에 살면서 가끔씩 얼굴 보고 노인네끼리 해결 못하는 일 도움도 주면서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싶다 얘. 남편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네요. 특히나 더했던 게 사실 저희 신혼집은 제 친정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어머님에겐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제가 워낙 늦둥이라 부모님 두 분 다 7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반면에 시 부모님은 젊을 적 결혼해서 남편을 낳으셔서 아직 60대 초반이시죠. 거기다 저희 집은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으니 어머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저희 친정집과 가까이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어쨌든 남편이 어머님 말씀을 아예 신경 쓰지 않았기에 대화가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가 끝이 났죠. 그리고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이 먹은 밥그릇 하나 개수대에 놓지 않고 자리에서 몸만 쏙 일어나 거실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그런 행동이 저는 못마땅하게 느껴졌죠.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세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 이제 우리 결혼해서 살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습관 들여야 하지 않겠어? 자기가 먹은 그릇은 직접 싱크대에 갖다 놓기라도 해.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그제야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놨어요. 저는 어머님을 도와서 남은 반찬이며 그릇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어머님께서 그냥 두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기분이 묘했어요. 뭐랄까,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느낌이 쌓였네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던 상황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었기에 당연히 군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뒤 결혼 준비를 모두 끝내고 결혼식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혼집을 비워두기도 아깝고 또 하루라도 빨리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싶어서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신혼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바로 시월드가 개장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이걸 어떻게 다 참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또 사라지는 게 시집살이였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은 신혼집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 집에서 살다 보니 막상 나와 산다는 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는 퇴근길에 들려서 뭐 잠들기 전까지 있다가 잠만 집에 가서 자는 생활의 일주일이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은 걸어서 10분이다 보니 오히려 안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뵈러 가고 싶은 생각에 시댁에서 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면 시부모님 난리가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저리 가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고 저고 할 말도 없는데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시부모님이랑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시부모님 둘 중 한 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시면 그제야 이만 가보겠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이 되어서 친정 가봐야지 마음먹고 있으면 아침부터 시부모님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집에 변기가 고장 났다느니 전구를 갈아야 한다느니 결국 다시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가까이 했나 결국 결혼식 전까지도 친정에 한번 제대로 다녀갈 시간이 없었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려나 생각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출근 전 짬을 내어 친정에 잠깐 들르곤 했죠. 그런데 역시 시댁과 친정은 같을 수 없는지
친정 부모님은 자식 몸 상할까 오로지 그 걱정에 무리해서 오지 말라고 성하셨네요. 하지만 잠시라도 뵙고 싶은 마음에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친정에 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은 저 때문에 자기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불만을 이야기하더군요. 뭐 피곤하면 나을 수도 있는 이야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 주말에 일어났어요. 워낙 친정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말에 1박 2일로 작정하고 부모님과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시부모님들께 주말에 친정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서 친정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혹시나 나중에 딴소리 못하시도록 그 주 내내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막상 토요일이 되니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얘 어디니? 너희는 어른들 기다리는데 왜 아직 안 오고 있어? 설마 지금 일어난 거 아니지?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부모님 뵈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친정 도착해서 점심 먹으려고 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못 찾아뵙고 내일 갈게요. 사실 이것도 제 딴에는 정말 양보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까운데 바람이라도 쐬러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저렇게 말하자마자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친정에서 하루 종일 있을 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일어서면 되지 내일 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친정 부모님도 좀 쉬셔야지. 너희가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면 편하시겠니? 생각을 좀 해라 얘.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으셨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남편 전부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점심 먹고 시댁 가보라 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많이 섭섭하신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거기다 대고 눈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친정 부모님과 밥 먹는 자리에선 아무 말도 안 했네요. 그러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러실 것 같아서 월요일부터 못 박아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선이나 아가씨네 부르셔서 주말 보내셔도 되잖아.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처음 찾아뵙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너무하시다. 사실 제 말이 어디 틀린 구석이 없다 보니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했던가요? 글쎄,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난 장남이잖아. 우리 세대야 장남 장손 안 따지지만 부모님은 옛날 분들인데 당연히 장남이 우선이고 장남이랑 있고 싶으시지. 그래도 처음부터 합가역이 안 나온 게 어디야?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우리가 전부 물려받을 텐데 그건 당연한 거고 생전에 좀 더 자주 찾아뵙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 부모님 재산 한 푼도 안 받아도 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당신 집보다 우리 집 재산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난 자식도 나밖에 없어서 그거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을 거고 당신 그런 논리라면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더 옛날 분이셔. 그런데도 자식들 몸 상할까봐 굳이 무리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당신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라고 하시고 친정에라도 갈라치면 일찍 간다고 난리시잖아. 그래 당신이 말 잘했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더 옛날 분들이시니 딸 가진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딸 가진 죄인? 누가 죄인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당신 정말 뼛속까지 꼰대네? 진짜 정 떨어진다. 야, 넌 그런다고 꼰대니 정 떨어진다 어쩐다 말이면 단 줄 알아? 적당히 해라 진짜. 나야말로 정 떨어지려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시댁 동네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결국 동네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시 부모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왜 안 오냐며 성화를 부르시고 나서야 싸움을 멈췄죠.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이런 기분으로 가는 게 좀 그랬던지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이런 건 앞으로 살면서 맞춰가면 되는 일인데 꼭 쉬는 날 시간 내서 양가 부모님 찾아뵈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 어쨌든 내가 미안해. 사실
좀 참으면서 맞춰갈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더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는 이게 한번 굳어지면 나중에 바꾸는 게 더 힘들 거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친정 부모님이 안 그래도 연세도 많으신데 두 분이서 지내셔서 그런지 제 결혼 후에 부쩍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였어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전날은 차 안에서 남편과 쉬지 않고 싸운 것 때문인지 진이 빠질 만큼 빠져서 더는 내 생각은 어쩌고 하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았네요. 하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법이죠. 결국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짜증이 나셨는지 화가 나셨는지 뚱하게 저희 부부를 맞아주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오라고 난리치실 때는 언제고 아버님은 그 사이에 약속을 잡으셨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찬바람이 쌩 불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셨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얼마 살지도 않은 거 이혼하겠다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고 아버님께 어디 가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희 방금 왔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급한 약속 아니시면 저희랑 어디 드라이브 가서 차라도 마시고 와요. 너네가 좀 일찍 왔으면 약속도 안 잡고 그랬을 거 아니냐? 지금은 이미 약속 다 잡고 어떻게 못 나간다 그래? 그리고는 아버님은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죠.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어머님께 가서 산만한 덩치로 애교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늦게 와서 삐졌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미안해. 기분 풀고 우리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 응?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머님께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시선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본인 아들의 애교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참으시며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듯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아휴, 등치도 산만한 게 징그럽게 왜 이래? 저리 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서 커피 마시고 그럴 정신이 어딨어? 너, 네 막내 동생 시아버지 생일이 내일이라고 와서 음식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 벌써 까먹었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반문했어요. 네? 어머님,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알았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나도 알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예, 너는 네가 깜빡해놓고 애먼 우리 아들 잡을 생각만 하니? 내가 월요일에 너한테 얘기했잖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생일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말이다.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네가 도와준다는 소리에 네 신우는 올해는 음식 맛있다고 칭찬 듣겠다며 얼마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휴, 젊은 애가 무슨 기억력이 그 모양이냐. 됐고, 시간 없으니 일단 아들, 엄마랑 마트 가서 장 보고 오자. 너는 그동안 고기 좀 재놓고 이것저것 손질해놓고 있어라. 그 소리를 듣는데 열불이 확 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 어머님께서는 미리부터 절 신우이에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는 걸 시켜 먹으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오겠습니까? 저도 알았다면 절대 안 왔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월요일부터 친정 간다고 얘기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당일이 되어서야 전화해서 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또 제가 딴소리 못하게 일부러 화가 나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았죠. 제가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뒤에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최대한 화를 누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류 요리사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가씨는 언제 오는데요? 그리고 동선에도 와서 돕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걔들이 너처럼 한가한 줄 알아? 네 동선은 너처럼 토요일이라고 무조건 쉬고 그럴 수 있는 애가 아니잖니? 매일 수십 명씩 진료 보느라 고생인 애를 두고 오라 말하니? 그리고 네 신우는 집에서 또 준비할 게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니? 아니 뭐 그렇게 할 게 많지도 않은데 너랑 나랑 후딱 하면 되지. 동선에는 와요. 신우는 와요. 왜 이러나 모르겠다 정말. 참나. 그제서야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동서에게 하던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살아오면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 동서가 의사거든요. 그에 비해 도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의사 며느리가 엄청난 벼슬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서는 시집살이 한 번 없이 마음 편하게 지냈던 거고요. 멍청했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들이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제야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시월드 하던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항상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나 뒤에서 욕을 하면서 왜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고 살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님의 저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찍소리도 못하고 음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온갖 썰음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번 한 번만이다.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할 거다.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남편과 어머님을 기다리며 갈비도 재워놓고 전 부칠 준비도 하고 저희 부모님 생신에도 해드린 적 없는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기분이 다운되어 딱 죽을 것 같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화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지영 씨 되시죠? 지금 김지영 씨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와 계세요. 그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보호자 동의 후에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저는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 저랑 통화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아, 어떡해.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저와 통화를 하시던 분도 제 반응에 꽤 놀라셨는지 두 분 다 가벼운 철과장 정도만 입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신호를 못 보고 아버님께서 운전하는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한참을 저를 달랜 후에 아빠를 바꿔주셨어요. 아빠는 아무 일 아니니까 걱정 말라시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부모님은 저희가 가고 나자 좀 적적한 마음에 두 분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시외 쪽으로 나가셨대요. 그러다 신호 대기 중에 뒷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차도 멀쩡하고 두 분 다 다치신 곳도 없는 것 같아서 보험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려는데 가해 운전자분께서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시라고 사정을 하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했어요. 멀쩡한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다행이던지.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말씀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아빠가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온갖 짜증을 다 내시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아니, 그 양반들은 이제 운전 못할 때가 됐으면 면허를 반납하든지 해야지. 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내고 있어? 예, 지금 이걸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니? 사돈어른들 별탈 없으시다며? 음식 다 해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전화드려서 못 간다고 해라. 이게 뭐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도대체 이걸 언제 치우고 언제 음식을 한단 말이야? 얘 정말 대책 없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겠대요? 저희 부모님 사고 나셨다잖아요. 음식하는 게 걱정이시면 이 두고 갈게요. 어차피 데려가도 도움도 안 되는데 어머님 도와서 음식하면 되겠네요. 너 지금 누굴 보고 음식을 하라는 거야? 네 남편은 우리 집 장남이야. 얘가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안 그래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었다. 너 전에 보니까 우리 아들 설거지 시키고 하던데 요새도 그러고 사니? 얘가 아주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지. 다 필요 없고 오늘 음식 다 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감이 안 잡히나 보더군요. 지 엄마를 봤다가 저를 봤다가 아주 고개가 신들린 듯이 흔들거립디다. 당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 사고 나셨대. 사고 말이야. 남편의 태도를 보니 속이 뒤집히는 것이 저는 있는 대로 악을 쓰며 말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한 번 맞아본 적 없는데 저는 정말 황당하여 눈만 꿈뻑이며 어머님을 바라봤죠.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시더군요. 이제야 조용해졌네. 시끄러우니까 닥치고 얼른 음식해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저걸 언제 사람을 만드니. 아들은 저기 네 아빠 서재 가서 서랍 고장난 것 좀 봐라. 이제 늙은 우리만 살다 보니까 집에 뭐가 고장나고 뭔 일이 있어도 꼼짝없이 너네 올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지 않니? 에휴, 얼른 합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남편을 데리고 주방을 나가셨죠.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얼이 나간 듯 그대로 끌려 나가더군요. 그동안에도 저는 뺨을 맞은 충격으로 얼굴만 부여잡고 멍청이 서 있었네요. 그런데 어머님의 만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옛날에 지어진 집이라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작은 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거실 쪽에서 잠글 수 있어요. 혹시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을 눈치채셨나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을 시어머니가 잠근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딸깍 소리가 나서야 문이 잠겼다는 걸 눈치챘고 비로소 정신이 들었죠.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어머님이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재미는 장난도 아니고 장난을 칠 상황도 아니었지만 달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여보! 저는 목이 터져라 남편과 어머님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거실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작정하고 가던 것 같았죠.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범죄 집단에 끌려와서 감금된 기분이 들었어요. 숨이 콱 막히는 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요. 일단 저는 문을 부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밀가루 반죽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방망이였죠. 저는 그 방망이를 들고 있는 힘껏 문고리를 내리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식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자식이 이혼한다면 저희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부터 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시어머님에게 단단히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 같으면 저와 같은 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큰일도 아닌데 경찰까지 부른 건 무리가 있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네요. 저는 112에 문자로 폭행 후 감금되었다는 내용과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는 걸 기다리며 방망이로 주방에 있는 그릇이며 가전제품을 모조리 부숴버렸죠. 솔직히 한번 내리칠 때는 겁도 났는데 와장창 소리에 속이 확 풀리면서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이걸 어떻게 다 물어주냐 생각이 들다가도 이혼하고 신혼집 정리하면 다 가져다 쓰라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네요. 잠시 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라 예상하고 기동대까지 왔더군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된 주방에서 미친처럼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를 보며 경찰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범죄 집단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죠. 결국 어머님은 현장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쩜 그러는지 자기는 저의 시어머니고 말 안 듣는 며느리 버릇 고치려던 것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특히나 제가 해놓은 주방꼴을 보라는 소리는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가 장난으로 한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저에게 소리 지르고 정말 끔찍한 기억이네요. 저는 저희를 계기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워낙 결혼기간이 짧다 보니
따로 혼인에 대한 위자료 같은 건 책정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폭행과 감금은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친족이라는 이유와 여러 가지 정황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것은 분통 터지지만 그런 개떡 같은 시월대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들으신 분 중에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런 시집살이, 처가살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당하지만 마세요. 이혼이 능사는 아니지만 참고 사는 것도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대충 IT 계열 쪽인 것 같네요. 그 직장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당신 영수 알지? 걔가 저번에 만났을 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어.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대답했고 라고 했죠.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 능력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남편은 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업가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부탁해도 잘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부탁을 들어준 적도 많았죠. 저는 남편의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랑 사업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냥 계속 회사에 다니면 안 돼?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겠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만약 그 회사가 힘들면 이직을 고려해봐. 사업은 아닌 것 같아. 난 꼭 영수랑 같이 해보고 싶어. 잘할 수 있으니까 날 좀 믿어주면 안 돼?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잘할 수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 영수 씨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다가 결국 허락했어요. 어찌 보면 마지못해 허락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진짜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가가 되었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사업에 올인했죠.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저는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자주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랑 동업하는 친구는 몹시 고마워했죠. 남편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꽤 잘 됐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남편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괜히 걱정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사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외제차를 구매했고요.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게 아니냐고 했는데도 사업가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리하게 집도 이사했어요. 제가 집까지는 건드리지 말자고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니까 남편도 동업하는 친구도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남편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는데 꽤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남편이랑 동업하는 친구에게 본인이 굵직한 기업의 오너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과 연주를 놓아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지 잘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친구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린 거죠. 결과는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알고 보니 막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들만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놓아줄 테니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죠. 그와 동시에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남편은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팔고 집도 팔았어요. 사업으로 벌었던 돈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집은 알거지가 되었어요. 10평짜리 사글세방을 어렵게 구했는데 이사 비용조차 없었죠. 그래서 저희 언니에게 울면서 돈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이나 막노동을 해야만 했죠. 저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세차장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저희 언니는 저 모르게 남편을 찾아가서 저를 놓아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죽은 남편을 응원하고 위로해줬죠. 가족이 다 같이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와 아들에게 남편은 좋은 배우자이자 아버지였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빚을 어느 정도 갚은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저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빚을 꽂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은 어느 주말이었죠. 아들은 약속이 있다고 오전부터 집에서 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단둘이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죠. 그날은 남편이 아침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했다고 할까요?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부러 묻진 않았네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서 남편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었죠. 이혼하고 싶다고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혹시 우리 언니가 당신한테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런 거.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미안해.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저는 남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이전과 똑같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무슨 여자가 있어? 그렇게 됐어. 미안해.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제가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났냐고 물었더니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봤대요. 친구가 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르게 몇 번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친 거죠. 말하자면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예전에 바람을 2번 정도 피우셨대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랑 심하게 다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본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은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륜이라니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진심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다짜고짜 이혼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다음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혼자서 생각했네요. 그러다가 받아들이자 그 배신감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었죠. 정말 가슴이 찢겨나갈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났더니 남편의 불륜 상대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나 그 여자 좀 봐야겠어. 당신이 그 사람을 왜 만나? 굳이 만날 필요가 있어? 당연히 만날 필요 있지. 그럼 내가 그냥 이혼해줄 줄 알았어?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틀 후에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를 설득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로부터 남편은 일주일 후에 내연녀랑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만나기로 한 날에 약속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여자를 기다렸죠. 그 여자는
정한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나더군요.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아주 대바라진 여자였습니다. 엉덩이만 겨우 가릴 수 있는 치마를 입고 나타난 여자는 껌을 씹으면서 제 앞에 앉았어요.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네, 도대체 남편 내연녀가 누군지 얼굴 좀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이제 보셨으니까 됐죠? 생각한 것보다 더 뻔뻔한 그 여자.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써 참았던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여자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고요. 근데요,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으면 적어도 죄송하다는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네요. 사과할게요. 저는 진짜 여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애써 참았죠. 여자는 더 할 말 없으면 가보겠다고 말하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혼자 커피숍에 남은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죠. 제가 하도 우니까 커피숍 사장님이 휴지랑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주더라고요.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고 나니까 남편의 불륜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은 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남편에게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고 말했죠. 대신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줄 필요도 없으니 양육권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남편이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으면 저는 분명 이혼 소송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죠. 남편과 합의 이혼한 후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아갔어요. 남편이 자신의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가버려서 원래 살던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언니에게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갈라섰다고만 말했죠. 친정 부모님과 언니는 모두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차마 이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돈을 벌러 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었죠. 그런데 인생에서 힘들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과 이혼하고 힘든 날을 살아가는 저에게 좋은 날이 찾아왔죠. 제가 일하던 세차장 사장님이 외국에 있는 아들과 합치기로 하면서 세차장을 내놓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저에게 세차장을 운영해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시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랑 형부가 본인들이랑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형부 돈이랑 제 돈을 합쳐서 세차장을 인수했죠. 제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보태지는 못했지만요. 이후 저는 언니네 부부랑 같이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저도 어엿한 사장님이 된 거예요. 제 세차장이니까 저절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다 못한 언니랑 형부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죠. 다행히 세차장은 장소가 좋고 단골 손님도 많아서 잘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재혼자리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랑 언니는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글쎄 전 남편인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랑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양육비만 매달 확인했죠. 그래서 당연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사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전 남편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저는 전 남편에게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드러나보자 싶은 마음에 고민하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일단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이혼 전에는 풍채가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으니까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혼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괘씸하게 들리던지 제가 건강 생각해서 살 좀 빼라고 할 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다른 여자 생기니까 살을 뺀 거잖아요. 조금 열을 받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그리고 잘 지냈냐고 묻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남편이 저에게 우리 술 마실래? 라고 하는 거예요. 술? 갑자기 웬 술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하면서 대화 좀 하자는 거지. 난 당신이랑 별로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잔하자. 내가 맛있는 안주 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전 남편에게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전혀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랑 근처 횟집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듯이 회포를 풀었죠. 그래서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세차장 인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말 진심이야?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 잘 살고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저는 지금도 그 여자를 잘 만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제가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잘 만나고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 대답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나니까 전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건드리는 정도? 그러다가 술이 계속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허리를 감싸거나 여기저기 손을 올렸죠. 제가 그런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계산하라고 하고 저는 먼저 밖으로 나와서 찬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하고 밖으로 나온 전 남편이 이 차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제 손을 붙잡고는 딱 한 잔만 더 마시자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도 끈질기게 굴길래 정 마시고 싶으면 내 언니랑 마시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오늘은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밤만 나랑 같이 있어줘.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야. 오늘 밤만 나랑 있어주면 안 돼? 도대체 왜? 그년이랑 둘이 놀라니까? 나는 당신이랑 있고 싶어. 제발 오늘만 나랑 있어줘. 부탁이야. 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이 부탁했죠. 대놓고 저를 유혹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전 남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죠. 저도 그만큼 전 남편의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내연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느낀 배신감을 그 여자도 맛보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전 남편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저는 그 사람과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만이었는데도 여전히 궁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밤을 보내고 함께 자고 있을 때였죠. 저는 갑자기 침대가 축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잠결이라서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깔고 있던 이불을 더듬거렸는데도 축축한 느낌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불을 젖혀봤죠.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불이 온통 피바다였거든요. 제가 제 몸을 더듬거리면서 살펴봤는데 제 피는 아니었어요. 제 피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피를 흘릴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마구 흔들어서 깨웠죠.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전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뺨까지 치고 계속 악을 썼는데도 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제야 저는 전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정신 차리고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한창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뒤늦게 전 남편이 의식을 차리더라고요. 그러자 구급대원이 전 남편에게 의식이 드냐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니까 전 남편은 특정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구급대원들이 차를 돌려서 전 남편이 말한 병원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전 남편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을 온 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전 남편의 상태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빠르게 응급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저에게 바로 전 남편 수술을 진행할 거니까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분 후쯤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글쎄, 전 남편이 대장암이라네요. 2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재발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재발한 암 위치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전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래서 수술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거였죠.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수술 받으면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의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겠다고 하고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전 남편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언니가 아들을 봐주고 있던 상황이라서 언니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모든 상황을 말했더니 언니가 형부에게 제 아들이랑 조카를 맡기고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8시간 동안 전 남편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수술 후에 담당 의사가 와서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죠. 전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전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는 울면서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몸이 저 지경이 된 것이냐고, 그때 그 내연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그제야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다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 당시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암 크기는 크지 않았는데 위치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했던 제가 앞으로 본인 때문에 병간호까지 할 생각을 하면 아찔했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혼이었죠. 그리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애초에 바람 같은 것은 피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내연녀는 연극을 하는 배우인데 그 배우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전 남편 부탁대로 내연녀인 척 연기를 한 거였죠.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은 바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도 받은 거래요. 그런데 암이 금방 재발한 거죠. 50대 암 환자들은 아직 젊은 층이어서 그런지 재발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술을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 이 가여운 사람, 그런 저희를 말없이 지켜보던 언니도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나중에 시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 부모님은 이미 전 남편의 상태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자고 했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사실을 말하면 수술을 안 받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전 남편 병간호를 도맡았죠. 전 남편은 싫다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네요. 당연히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2년 만에 마주한 아빠를 보면서 펑펑 울었죠. 그리고 어제 전 남편이 퇴원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제야 말을 듣더라고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며 아침부터 공원으로 두 부자가 산책을 나갔죠. 아들도 아빠랑 다시 같이 살게 되어서 무척 좋은가 봐요. 저 역시도 다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슬슬 남편에게 재결합 이야기를 꺼낼 일만 남았네요. 처음 하는 혼인신고도 아닌데 처음보다 많이 떨리네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